우리 교재로다가는요, 시작하는 곳은 71쪽에 국제회계 기준이고요. 82쪽으로 바로 갑니다. 82쪽. 82쪽에 여기 회계처리 요약이 있는데요. 확정급여 제도가 DB형에 지금, DB형에서 이거는 이제 단기 발생한 채무, 단기 발생한 퇴직급여의 개정 과목이 차변의 퇴직급여는 똑같은데 대변이 확정급여 채무라고 합니다. 우리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아까 뭐였었죠? 퇴직급여 충당부채, 그죠? 네, 그게 확정급여 채무, 명칭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자도 계산해야 되는 게 좀 다른 거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에 또 뭐 과거 근무 원가를 뭐 인식해야 된다는 또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또 역시 그 확정급여 채무가 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83쪽에 퇴직연금에 가입했을 때 개정 과목이 사회적립자산이라고 합니다. 아까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퇴직연금 운영 자산이었어요. 그죠? 네, 개정 과목이 조금 달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금방 보겠지만 뭔지 모르지만 그 재측정 요소라는 과목도 하나 있어요. 조금 다르다. 기억하시고요. 자, 이거에 대한 거를 한번 눈으로 볼게요. 85쪽입니다. 85쪽. 어떤 회사가요, 그 자료입니다. 사례 1번. 어떤 회사가 그 통계를 내봤어요. 통계를 내보니까 우리 회사는 들어오면 5년 정도 근무를 한다. 혹시 삼성전자는 몇 년 근무해요? 맞아요. 수년 전에는 7년이었는데 최근에는 10년, 11년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좋은 회사에서 왜 11년 만에 그만두는 거예요? 피라미드 때문에 그럴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렇게 길진 않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그만두면서 또 그 다음 직업을 가질 준비를 하고 나오시겠죠. 자, 하여튼 지금 여기 사례에서는 우리 회사는 근무기간이 5년이다. 그리고 또 우리 회사는 매해 10%씩 인상이 된다. 급여가. 이런 통계. 그 다음에 우리 회사는 돈을 빌려올 때 8%짜리 금리를 쓴다. 뭐 여러 가지 통계를 그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거예요. 이런 통계를 그리고 우리 회사는 그 직급에 따라서 가장 그냥 보통의 직원이 들어오면 뭐 200만 원에서 출발한다. 그 다음에 또 뭐 대리가 들어오면 300만 원에서 출발한다. 이런 데이터를 다 주는 거예요. 데이터를 다 주면 이제 금융기관에서 계산을 뽑아주는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저하고 같이 계산기 한 번만 두들겨 주세요. 이 회사는 지금 두째 줄 끝에 100만 원으로 출발하는 회사예요. 100만 원. 100만 원 출발하고 5년 후에는 퇴직금이 얼마가 나가야 되는가? 아니. 5년 후에 5년 후에는 얼마인가? 5년 후에는 자, 지금 100만 원이니까 곱하기 1.1 한번 해보실래요? 그럼 1년 후에는 얼마 줘야 되는 거예요? 10%씩 오른다고 했으니까 110만 원, 또 한 번 1.1, 그 다음 연도에는 얼마예요? 121만 원, 또 곱하기 1.1, 그 다음 연도에는 133만 1,000원, 또 그 다음 연도에는 146만 4,100원 이렇게 나와요. 이게 5년 차까지 가면 이 사람은 100만 원으로 출발을 했지만 5년 후에는 146만 4,100원을 줘야 되고, 이걸 기준으로 이 사람은 5년에 해당하는 퇴직금에 대한 계산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기준으로 해서
자, 그럼 표가 이제 그 85쪽에 보시면, 자, 그래서 이 사람은 5년 후에 그만두면 이거 곱하기 아까 계산해 놓은 거 곱하기 5 하면 732만 500원 이렇게 퇴직금을 줘야 된다는, 이게 예측한다는 게 이게 예측. 근데 여러분이 생각해도 이런 통계는 매해 똑같아요. 내년 되면 변해요. 계속 변해요. 그죠? 계속 변해서 결국은 이 데이터는 매해 바뀔 수밖에 없어요. 매해 바뀌어서 그 바뀐 금액을 반영하는 계정 과목을 우리는 아까 재측정 요소라는 거를 본 적이 있어요. 그 계정 과목이에요. 그래서 85쪽의 표를 보면, 자, 이 회사는 2017년도에는 146만 4,100원이지만 이거는 우리 회사가 8%의 할인율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다시 또 거꾸로 여러분요. 그 아까 그 1464100 한번 계산기 두둥기실래요? 1464100 이걸 두둥겨서 나누기 1.08 하면 얼마 나와요? 135만 5,648원은 2021년도의 전년도의 값이고, 또 나누기 1.08을 하면 그 다음 연도 125만 5,229원, 또 나누기 1.08을 하면 116만 2,249원, 또 나누기 1.08을 하면 현재, 여기서의 사례는 2017년도 1076157 뭐 이렇게 나오는 그 당기의 원가, 순원가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아까 우리 그 8% 계산한 게 바로 이자 원가예요. 그 이자 원가고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줄에 그 기말 확정 급여 채무, 얘가 이제 부채로 들어갈 금액이고, 그 부채 누계액이기 때문에 당기 원가는 그 바로 위에 있는 계란, 그게 해년도, 각각 연도의 원가다. 원가. 이제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86쪽에 양가로 이번에 이 회사는 그 DB 87만 원을 가입했고, 이거로 인해서 그해 년도에 운영소득은 4만 원이 불어났다. 그 다음에 양가로 5번에서 다음 연도에 그 또 연금을 110만 원 불입했다. 자, 해답에서 양가로 1번 회계처리, 그 첫해 년도 2017년도에 퇴직급여는 1076157, 이거 아까 여러분 계산해 놓은 앞에 있는 단기근무 원가, 걔가 들어가고요. 이만큼이 확정급여 채무인데 사회적립자산은 87만 원을 불입했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양가로 2번 2018년도에서 그 운영소득이 4만 원이 나왔거든요. 4만 원. 그런데 우리가 기대했던 거는 아까 8%였어요. 기대했던 거는. 그래서 나머지 8% 중에서 실제 운영소득 4만 원을 뺀 나머지가 재측정 요소, 뭐 이런 어려운 계정 과목이지만 그 국제회계 기준은 이런 제도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그 차이 나는 것만 한번 봤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계산하기 못하고, 이 표 자체는 회사가 계산할 수가 없어서 이제 그 금융기관이 해주는데, 이거를 보험수리적 계산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여러분하고 이제 약간의 어떤 맛만 이제 봤고요. 부록으로 갑니다. 아까 부록 3번. (120조) 표 우리 그 저기 뭐죠? 그 보충 자료 2쪽 한번 볼까요? 2쪽. 보충 자료 2번에서 그 퇴직급여 제도 비교표에서 자, 규약 작성, 그 DB형하고 DC형은 퇴직연금 규약을 작성해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수료 부담이 아무래도 DC형하고 기업형 IRP 쪽에서는 근로자 부담도 좀 있다. 그다음에 그 추가 납입에서 근로자 추가 납입에서 그 가능한 거가 DC형 가능하고 DB형이 있다 하더라도 개인 IRP 개설하면 추가 불입하고, 자,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금 수령 요건 55세 이상에서 10년 이상, 55세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중도 인출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하고 중간정산을 공부하는데, 이런 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 조건은 그 회사에 유보로 남겨뒀을 때 회사한테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DB형은 불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DC형 IRP, 기업형 IRP 가능한 거고요. 요건이 맞으면. 그리고 그 이 퇴직연금을 담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담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 DC형은 가능하지만 DB형은 중도 인출 불가능하고, 자, 그 다음에 담보 제공이 DB형이 가능하지만 회사가 안 들어줄 거고요. 비교표를 잠깐 보시고 이제 다시 본 교재로 돌아와서 지금 여기에 중간정산이 말이 나오는데, 여기 중간정산은 회사에 유보된 그 돈에서 달라고 할 때하고 DB는 안 돼요. 그 다음에 DC형일 때 중간정산을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중간정산 사유는 그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 동그라미 1항에서 첫 번째, 그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본인 명의도 되지만 부부 공동 명의도 돼요. 하여튼 본인 이름이 들어가면 돼요. 그 다음에 2번에서는 구입이 아니라 전세자금도 된다. 그 다음에 121쪽에 무주택자의 전세보증금, 그 다음에 121쪽에 근로자나 그 가족이 둘째 줄 끝에 그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그 다음에 네 번째, 중간정산 신청하는 날로부터 역산해서 5년 이내에 파산을 받은 적이 있거나, 다섯 번째, 똑같은 내용인데요. 4번은 파산 선고고 다섯 번째는 회생 결정. 그러니까 이거는 일부 갚고 일부 탕감하고 뭐 천천히 갚겠다. 이게 개인 회생입니다. 뭐가 되든지 간에 중간정산할 수 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임금 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든다면 당연히 중간정산 당연히 하죠. 그리고 이건 참고인데요. 법인이 이 영세한 중소기업 법인은요, 대표이사가 급여를 이제 2016년도까지 수령하다가 회사가 너무 안 좋아요. 너무 안 좋아서 2017년도부터 2018년도까지는 아예 포기를 했어요. 대표이사가. 그랬다가 2019년도 7월에 경영자를 바꾸고 이때 퇴사를 해요. 퇴사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최근 급여로다가 최근 급여 기준으로다가 퇴직금 계산하면 없잖아요. 그죠? 네, 이러한 특별한 사항은 여기 평범했을 때 이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직원인 경우에는 직원인 경우에는 뭐 이렇게 포기하는 경우는 당연히 없죠. 그렇지만 임금 피크제가 돼서 급여가 줄어들면 당연히 그 퇴직금 정산하는 사유에 들어간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는 이제 천재지변을 입은 경우입니다. 자, 이제 이랬을 때 업무 처리 요령인데요. 요령인데, 그 첫 번째가 121쪽 가장 마지막에 그 무주택자가 집 살려고 할 때 122쪽에 첫째 줄에 보면 그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없다면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봐서 정산할 수 있다. 사실 뭐 세대원이 집 갖고 있는 거랑 내가 갖고 있는 거랑 다른 거니까. 자, 그래서 주택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 판단은 거기 증빙 서류에 보면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를 띄어서 제출하는 거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 그 위에 신청 시기는 주택매매 계약일로부터 한 달 내. 그 다음에 123쪽에 전세 보증금을 받으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 뒷면에 124쪽에 그 무주택자 재산세 미과세 증명 받아서 제출하면 된다. 125쪽에 그 아픈 경우 세 번째 본인 또는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아파서 치료를 필요로 할 때 이런 때는 뭐 의사의 그런 어떤 소견서 뭐 이런 거겠죠. 그 다음 쪽에 126쪽에 네 번째, 다섯 번째 똑같이 증빙서류는 법원의 파산 선고문, 그다음에 회생 결정문 이제 그런 거죠. 그다음에 127쪽에 6번 임금 피크제는 이제 회사로부터 증명서 받아야죠. 자, 거기 구분란에 고용보험법 28조 1항 1호 대표자의 동의를 받아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연장하면서 50세 이후부터 일정 나이 근속 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경우 뭐 등 그럴 때는 이제 회사의 그 증명서. 다음에 129쪽 천재지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요. 132쪽에 이거는 이제 조금 오래된 판례인데요. 132쪽에 그 중간에 보면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 규정 적용. 과거에는요, 거기 연봉액의 13분의 1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면서 이걸 갖다가 그냥 퇴직금을 뭐 월 단위로 정산한다 이런 때도 있었어요. 이런 때도 있었는데 이제 이거는 서너 줄 밑으로 가면 뭐 중간정산 아니다, 줄 수 없다, 이제 아니다, 준 거 아니다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회사가 그 급여란에다가 그 100만 원, 그 다음에 퇴직금으로다가 그 이제 연봉의 13분의 1에 해당하는 자 뭐 10만 원 이렇게 난을 달리해서 그다음에 합계 그래서 뭐 이렇게 준 적이 옛날에 있었어요. 그랬을 때 얘가 퇴직금 준 거냐 안 준 거냐 했을 때 판례는 이 난이 아주 그 명확하게 있으면 그 지급하지 않은 거는 맞아요. 맞아서 이거는 그 회사에서 빌려간 가불로 취급해서 회사에 반납하고 퇴직금 정산은 해야 된다, 다시 해야 된다 이런 거라서 이건 반납인데요. 이제 이런 개념이 없다. 그러면 그냥 안 준 것으로 이거 전부 다 그냥 급여고 안 준 것으로 이제 그런 이제 옛날에 판례가 있었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뭐 그 선호줄 내려오면 2012년 7월 26일 이후서부터는 저렇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136쪽에 136쪽에요. 그 중간정산하고 연결돼서 139쪽에 서식이 있습니다. 이 중간정산 신청은 그 요건이 딱 떨어지게 맞아도 이거는 임의예요. 임의. 신청하면 정산할 수 있다라서 회사가 거부하면 그냥 안 주는 거예요. 거부하면. 그다음에 140쪽에서 회사는 그 2012년 7월 26일서부터 모든 사업장이 퇴직연금 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나요? 뭐 이런 질문이 있는데 여기 두 번째 내용에 두 번째 보면 아라비아차 두 번째 새로 성립된 사업은 그러니까 회사가 새로 만들어진 곳은
그 가입하도록 돼 있어요. 법은 있는데 가산세 규정이 없어서 법은 있지만 가입 안 해도 가산세가 없어서 그냥 없는 것처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141쪽에 한 명의 근로자가 DB형하고 DC형하고 동시에 가입할 수 있나요? 선호줄 밑으로 이걸 혼합형 퇴직연금이라고 하는데 가능하다. 이 근로자의 그 12분의 1이 아니라 뭐 6분의 1이 아니지. 24분의 1은 들어가고 나머지는 DB형으로 가입한다. 뭐 이래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2쪽에 그 6번째 혼합형으로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DB와 DC 혼합형으로 들어가면서 그 근로자별로 설정 비율을 달리 정할 수가 있는가? 법은 있는데 그 답변의 맨 마지막에 보면 법은 있지만 너무 혼란스러워서 같은 비율로 하자. 뭐 5대 5면 5대 4, 4대 6이면 4대 6, 뭐 이렇게 통일해서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요. 143쪽에 넷째 줄에 그 본래는 5대 5인데 이거를 4대 6으로 갈 수 있는가? 그러니까 DC형을 높이는 거는 가능하다. 그렇지만 DC 5대 5에서 DC형을 낮추는 거는 어렵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회사는 드물지만 혹시라도 있다면 그다음에 144쪽에 10번에서요. 이게 그 연금 운영을 너무 못하기 때문에 10번째 그 가입자 교육을 실시해야 되는 거는 사실 의무입니다. 1년에 한 번 금융기관에서 와서 연금에 대한 어떤 지식 이제 이런 거를 좀 넣어줘야 된다. 의무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여러분하고 다 했고요. 154쪽에 하단에 그 퇴직 그 DB를 집어넣는데 그 DB는 몇 프로까지 집어넣느냐 이걸 갖다가 우리는 그 기준 퇴직 준비금이라고 하고 기준 책임 준비금이라고 하고 이 중에서 몇 프로 이거를 최소 적립금이라고 하는데요. 최소 적립금은 이제 그 155쪽에 중간에 보면 고용노동부 고시를 해서 2018년도까지는 그 80%를 불입하라고 하고 있는데 156쪽에서 2019년도부터는 이제 90%고요. 그 다음에 2021년도부터는 이제 100% 다 불입해놔라.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불입을 제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되는가? DC는 직원 거고 DB는 회사 거라서 불입 안 해도 뭐 독촉은 오겠지만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없는데 그 DC는 불입을 안 하면 가산세가 있어요. 얘는 이자. 우리는 이제 약속하기를 우리는 월 단위다, 아니면 분기 단위다, 반년 단위다, 아니면 연 단위다. 이거는 처음에 가입할 때 약속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 날짜에 못 넣으면 나중에 넣게 되면 이자까지 넣어야 되는데 이자가 무지 비싸요. 이자가 뭐 연 20%가 하여튼 굉장히 비싸요. 굉장히 비싸서 우리 전에 거래처가 못 넣었어요. 거기는 모르고 처음에 월 단위로 한 거예요. 월 단위. 그럼 요 날짜 딱 지나고 나면은 이자 줘야 되거든요. 이자를 제일 안 나가게 하려면 1년에 한 번 불입해야 되는데, 그렇죠? 모르고 이렇게 했어요. 회사가 잘 나갈 때는 잘했는데 끝으로 한 2년을 못 넣었어요. 못 넣어가지고 마지막 2년 차를 한꺼번에 퇴사할 때 이걸 넣어야 되는데 본래 넣어야 될 거에다가 플러스 그 이자를 넣어야 되니까 이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금융기관에서 퇴사자하고 타협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퇴사자가 허락하니까 이자를 엄청 탕감했었어요. 퇴사자가 착한 퇴사자여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저기 입장에서는 회사 입장에서는 일단은 연 단위가 좋고 그다음에 또 이제 이자 때문에 제때제때 집어넣어줘야 돼요. DC는 한번 약속하면
뭐죠? 이렇게 꼭 불입을 제때 해줘야 돼요. 지연이자가 있으니까. 그 164쪽에 맨 밑에서 서너줄 위로 보면 10살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다음 줄 끝에 여기 그 연 100분의 20 굉장히 비싸요. 비싸서 잘 불입을 제때제때 해주셔야 돼요. 이제 제가 읽지 않은 여러 가지 사항은 뭐 이렇게 문답 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고요. 이거는 이제 세법의 일부이면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의 일부 이제 우리 같이 해야 되고요. 또 다음 기회에 여러분들하고 또 다른 과목으로 또 만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감하고 질문은 이제 마감하고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